책에서 고금리의 해소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1%에서 2% 정도의 저금리 국면으로 네. 다시 우리가 갈 수 있다, 네. 회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네.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부동산도 좀 상승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예. 앞으로 그 논쟁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심화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하는 거 일간신문에서 예, 저를 비관론자, 어떤 분을 낙관론자라고 부동산 시장에서 분류를 해놔가지고 견해를 비교해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 낙관론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자가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은 집값이 못 오르고요. 예,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거는 집값이 아직도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가는 제가 뭐 이전 시간에 저평가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예, 집값을 평가하는 게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 다음에 월세에 비해서 상대적 집값이 얼마나 높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해 놓습니다. 제가 평가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저 책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거기 참고하시고요. 네. 근데 요새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죠. 아, 소득. 예.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에 한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집값이 30-40%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PIR이에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예를 들어서 서울 중간가구 기준으로 하면요. 2021년 말에 19배였었습니다. 네. 이 의미가 뭐냐면 서울 중간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 중간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19년간을 저축해야 된다. 하나도 안 쓰고? 예. 지나치게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까지 통계가 나오는데요. 작년 9월 17.7배였어요. 19에서 17.7배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2008년 이후 장기 평균이 12배입니다. 그러면 12배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려면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소득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죠. 뭐 소득이 좀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데 기업들이 많이 임금 안 올려주죠. 네. 그러면 결국 집값이 떨어지면서 그게 12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그럼 17.7배에서 12배 접근해 가려면 집값이 한 30%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떨어지는 예. 거군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주택 사이클을 보면요. 뭐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저는 KB 국민은행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1986년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오랜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장기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것도 있는데 KB 거를 장기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분석하는데요. 작년 6월이 정점이었어요. 이제 올 1월까지 7개월 떨어진 거죠.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 사이클 보면 7개월의 사이클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 얼마나? 최소한 3년은 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 거라. 로버트 실레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했습니다만 주가보다 집값 예측이 더 쉽다는 겁니다. 집값은 한쪽 방향으로 오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오르고요. 떨어지면 한쪽 방향으로 상당히 오래 가는 게 집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예측이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집값 이렇게 하락 사이클이 7개월에 그친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랫동안 집값이 더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시기도 온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후반에서 중후반에서 90년대까지 집이 엄청 올랐거든요. 집값이. 집을 투자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90년대 거품이 붕괴되면서 급락하고 나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그냥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안 오르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거 비관적으로 장기적으로 본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저 같은 사람들 은퇴, 그 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못 오를 것이다. 근데 집값이 올랐거든요. 집값이 오른 이유는 그동안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수가 증가했어요. 가구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집 수요가 늘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잠재 성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득 증가 속도가 앞으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경우 뭐 통계청에서 가구수를 장기적으로 추정해 놨는데 2029년에서 2030년이 서울 가구수가 정점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더 오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소득도 별로 안 늘어나고 가구수마저 줄어들면 우리 집값도 장기적으로는 오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소위 인구론이라고 해서 예. 한 2010년도 때도 한번 나왔다가 예. 이번에 이 집값이 엄청 폭등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는 진짜 인구가 줄고 있고 예. 가구수도 주니까 정점을 찍고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가구수가 계속 증가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집값 상승을 떠받친 가구수가 이제는 2029년, 30년 서울의 경우랍니다. 네. 서울이 제일 먼저 줄어들더라고요. 네. 가구수가 줄어들면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아,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교수님, 그러면 살짝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7개월 정도 하락하면 보통은 한 3년 볼 수 있고 7개월 하락해서 끝나는 적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규제 완화 정책도 나오고 그래서 그럴까 약간 한 1억 정도 이렇게 다시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이 나와서 그걸 또 인증해서 이렇게 카페에서 많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 지역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 그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게 조금 일시적으로 반등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부동산 방향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 20번 이상 억제 정책을 냈는데 집값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계속 지금 규제 안 하, 사실 좀 가감하게 하죠. 근데 어떤 대표님 일간신문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일면 머리 기사로 규제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집값 하락 못 잡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 뒤로 정부 규제가 조금 더 완화가 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부 규제 완화가 이게 집값 뭐 정도는 조금 바꿀 수 있지만 추세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규제 완화하고 있는데 지금도 규제 완화 중에서 그 두 가지가 남아있죠.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지금 규제 지역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DSR이라고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제가 1년에 연봉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면 은행에서 400만 원까지만 대출해 주거든요. 그 40%는 아직도 규제를 해제 안 해놨는데 저는 결국은 정부가 강남 3구, 용산 그 다음에 DSR까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제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직까지 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가대평가 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건 약간의 그 주식시장처럼 약간 이렇게 빠지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약간 반등하고 다시 그렇죠. 빠지잖아요. 예. 이 하락 추세에서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언덕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등산할 때 사실 오를 때보다는 내려올 때가 더 힘듭니다. 부상당할 위험도 높고. 부상당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조금만 좀 언덕이 있어 좀 기뻐했는데 또 다시 내려오고. 지금 뭐 작은 언덕 정도 뭐 추세로 보면 그런 것이라고 약간 반등한 지역이 있다고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내려오는 길에 작은 언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무주택자분들한테 그 특례보금자리 이론 같은 거 해서 또 대출도 한 5억까지 이렇게 저리로 또 해준다고 막 정책을 피는데 무주택자분들이 그렇다면은 그런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더 지켜볼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집은 저도 뭐 집 살았다가 전세 살았다 이런 걸 반복해 봤거든요. 근데 집은 하나 사는 곳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뭐 갚을 능력,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요. 뭐 저는 언제든지 집을 사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 활용해가지고 나머지 돈, 능력만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저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활용해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무리하게 서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급매물 이런 것도 내놓을 수가 있죠. 뭐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부동산이 다시 이렇게 상승 반전을 하려면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올라가거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소득은 그러면 그 경제 성장률 부분하고 좀 엮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목 소득이 명목 GDP만큼 장기적으로 임금이 성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명목 GDP를 봐야 되는데 명목 GDP가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실질 GDP, 실질 잠재성이 2%라고 그랬는데 물가의 1% 장기적으로 오르면 명목은 한 3% 정도 되거든요. 뭐 3% 정도는 소득이 매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PI를 봐서 평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더 많이 떨어져야지 거기 평균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아직 20-30%는 더 빠질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이 빠지는 것은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는 예. 코로나 이후에 상승한 폭은 예. 너무 많이 올랐고 그건 유동성으로 오른 거니까 그 부분은 빼고 뭐 19년 말이나 20년 초의 가격으로부터 한 30%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 2017년, 18년 가격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PIR로 보면은 그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죠. 그 이전이요? 예. 12배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17.7배인데 12배로 떨어지려면은 뭐 아마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야지 예. 그게 이제 소득에 비해서 가구 평균에 접근해 가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와, 무시무시하네요. 이게 부동산이 와, 정말 이게 그때 올라갈 때는 진짜 정신없이 살려고 막 하고 와 진짜 그랬는데 이게 한번 빠지니까 이게 엄청나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100분 정도에게 경제의 정석 책자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녹화한 UBS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